심판 다시 3. 카프카 지음 곽복록 옮김 3장 빈 법정에서 학생 사무실. K는 일주일 동안 그들이 화해하러 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렸다. 신문 같은 건 내 알 바 아니라고 고함친 것을 그들이 정말로 받아들였다고는 믿을 수 없었다. K는 토요일이 되어도 화해하자는 소식이 없자 같은 시각에 그 집으로 오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일요일이 되자 다시 그 건물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망설이지도 않고 곧장 계단을 올라가서 복도를 걸어갔다. K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덜어 있어서 제각기 문 앞에서 인사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물을 필요도 없이 찾던 방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노크를 하자 바로 문이 열렸는데 K는 현관에 있는 예전의 그 여인에게는 눈길도 보내지 않고 곧장 옆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오늘은 쉬어요. 그 여인이 말했다. 왜 쉬는 겁니까? K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옆방의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방 안을 들여다보고 나서야 수긍을 했다. 그 방은 텅 비어 있었다. 방 안이 휑하니 비어 있기 때문에 지난 일요일보다도 한층 적막하게 보였다. 연단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탁자가 놓여 있고 그 위에 책이 두세 권 놓여 있었다. 저 책을 좀 보여줄 순 없나요? K는 꼭 보고 싶지도 않았으나 무엇인가 이 방에 머물러 있을 구실이 필요하다 싶어 그렇게 물었다. 안 돼요. 여인은 다시 문을 닫아버렸다. 저건 판사님의 책이니까요. 그렇습니까? K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아마 법률책이겠죠? 누명을 덮어 씌워놓고 한마디 설명도 없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이 재판소의 수법일 테니까요. 그런가 봐요. 여인은 애매한 대답을 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뭐 판사님께 전할 말씀이라도 계시면 전해드리겠어요. 당신은 예심 판사와 잘 아는 사이입니까? K가 물었다. 잘 알고 있어요. 하고 여인은 말하고는 주인이 재판소 정리거든요. 하고 덧붙였다. 그때 K는 지난번에 왔을 때 세탁기가 하나 놓여 있던 방이 완전히 거실로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놀라는 K를 보고 여인은 말했다. 방은 무료로 빌려주고 있습니다만 개정일에는 비우지 않으면 안 돼요. 주인의 직업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아요. 방은 그렇다 치더라도 K는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는 말했다. 바깥 주인이 있다니 놀라운 일인데 지난번에 선생님의 연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그 사건을 말하고 계시는군요. 예, 이미 지나간 일이 되어 거의 잊어버렸지만 그때는 몹시 화가 났지요. 그게 남편이 있는 여자 때문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연설을 도중에 중단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다행이었어요. 나중에 모두가 선생님의 연설에 대해서는 몹시 나쁘게 말하던걸요. 그럴지도 모르죠. K는 말머리를 살짝 돌려 이렇게 대꾸했다. 그런 말을 한다고 변명이 되는 것은 아닐 텐데요. 하지만 제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 변명을 인정해 줄 거예요. 여인은 말했다. 그때 저를 부둥켜 안고 있던 남자는 벌써 오래전부터 제 꽁무니를 따라다니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남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여자가 못 되는데도 그 사람만은 달라요. 이 일은 남편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학생이고 앞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오를 사람이므로 그때 자기 지위를 유지하려고 남편은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달아난 참이었어요. 여기는 무슨 일이든 다 그런 꼴이죠. 별로 놀랄 일도 아니군요. 선생님은 여기서 무슨 개혁이라도 하실 작정이세요? K의 얼굴빛을 천천히 살피면서 잠자는 듯 나직한 목소리로 여인은 말을 이었다. 선생님의 연설을 들었을 때부터 그 심정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죠. 처음에는 방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는 그 학생과 마룻바닥에서 뒹굴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조금밖에는 듣지 못했지만 이곳은 정말 싫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그쳤다가 K의 손을 붙잡으며 덧붙였다. 개혁에 자신이 있으세요? K는 얼굴에 미소를 띠며 여인의 부드러운 두 손바닥 속에서 자기 손을 조금 움직이면서 말했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런 개혁 같은 것을 나는 해낼 인물도 못 됩니다. 설령 당신이 예심 판사에게 일러준다 하더라도 당신은 우스갯감이 되거나 도리어 처벌을 받을 게 틀림없습니다. 나는
그런 문제에 자진해서 관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재판 제도가 그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보시다시피 아니 정말로 체포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참견을 한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라도 된다면 나는 더욱 용기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만이 아니고 당신도 도와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여인이 물었다. 그렇다면 우선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책부터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여인은 그렇게 말하더니 K를 방 안으로 끌고 갔다. 그것은 표지도 낡을 대로 낡아 실로 꿰매어 놓은 오래된 책이었다. 여기 있는 것은 모두가 한결같이 더럽군. K가 이렇게 말하자 여인은 앞치마로 대충 표지의 먼지만 훔치고 나서 K에게 건네주었다. K는 제일 위에 쌓여있던 책을 들추었다. 이상한 그림이 나타났다. 한 쌍의 남녀가 나체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 솜씨가 서툴러서 그것이 너무나 입체적으로 그림 속에서 두드러지고 너무 경직된 자세로 앉아 있으며 원근법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마주 앉아 있다는 것을 겨우 알아볼 정도였다. K는 그 이상 들추지 않고 두 번째 책 표지를 펴보았다. 거기에는 그레테가 남편 한스로부터 받은 학대의 고백이라는 표제가 쓰여 있었다. 이게 법률 서적이란 말인가? K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이런 추잡한 인간들한테 신문을 봤다니? 제가 도와드리겠어요. 하고 여인이 말했다. 정말요? 도와주다가 당신이 위험한 꼴을 당하면 어쩌려고? 당신 남편의 모가지는 상관들의 마음에 달렸다고 하지 않았소?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쪽으로 오세요. 의논할 것이 많아요. 저에 대해서는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제 자신이 두렵다고 생각하는 것 말고는 두려운 건 없어요.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는 연단을 가리키면서 그 계단에 함께 앉자고 권했다. 까만 눈이 참 아름답군요. 함께 자리에 앉은 여인은 그렇게 말하면서 K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제 눈도 예쁘다고 남들은 말하지만 선생님의 눈이 훨씬 예쁘군요. 처음 오셨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법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 짓을 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이 법정의 규칙엔 우리 같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알았다. 하고 K는 생각했다. 이 여인은 자기 몸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 있는 온갖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부패해 있다. 당연한 일이지만 재판소의 관리들에게는 실증이 날 대로 나서 관리가 아닌 사내를 보기만 하면 상대를 가리지 않고 눈이 예쁘다느니 어떻다느니 하면서 유혹하려는 것이다. K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 마음을 드러낸 여인에 대해 큰 소리로 자신의 태도를 밝히려 했다. 당신에게는 나를 도울 만한 힘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K는 말했다. 진정으로 도와주려면 고관들과 가까운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근처에 우글거리는 신분이 아주 낮은 족속들만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소 힘이 될지는 몰라도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별로 바람직한 일도 아닌 것을 그 사람들한테 부탁함으로써 당신의 입장만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 그것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종전과 다름없이 그들과 교제하도록 하세요. 당신에게는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무슨 슬픈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당신은 슬픈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난 그런 표정이 싫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하는 편입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세계에 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구나 그 세계에 당신은 파묻혀 있는 데다가 학생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사랑이란 말이 이 경우에 적합하지 않을지 몰라도 당신은 남편보다는 그 학생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난 당신의 말투에서 금방 알 수 있었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인은 큰 소리로 그렇게 부르짖더니 앉은 채 K의 손을 더듬어 붙잡으려 했다. K는 놀라 재빨리 손을 빼버렸다. 가지 마세요. 오해를 풀지도 않고 가버리다니 너무하세요. 좀 더 계시다가 돌아가셔도 되잖아요?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K는 다시 주저앉았다. 여기 있어 달라면 얼마든지 있겠습니다. 별로 바쁜 몸도 아니고 오늘은 심리가 있는 줄 알고 왔으니까요. 그러나 방금 말했지만
당신이 이 소송을 도와주시는 일은 사양하겠습니다. 난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염려하지도 않고 또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비웃어 줄 뿐이니까요. 내가 사양한다고 해서 당신이 기분 나빠할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말은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때의 말이고 지금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관리들이 태만해서 그런 것인지 건망증이 심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공포심을 느낀 때문인지 아무튼 절차는 이제 중지되었습니다. 늦어도 다음번에는 그럴 거라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뇌물을 바라고 형식적인 소송만은 진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는 헛수고에 그치고 말 겁니다. 지금 말해두지만 뇌물을 바칠 것으로 생각했다가는 큰 실망만 하게 될 겁니다. 만약 당신이 내게 호의를 가지고 있다면 예심 판사나 그 밖에 중요한 뉴스를 짓거리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좋으니 이 K라는 사람은 절대로 뇌물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세요. 그것은 절대로 바랄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녀석들도 대개는 제 성격을 짐작하고 있을 것이고 설사 짐작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 역시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내 심정을 알면 그들은 헛된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나도 불쾌한 꼴을 보지 않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긴 이 불쾌함은 그 하나하나가 그들을 공박하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나 다름없는 일이고 불쾌하다고 해도 그다지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죠. 아니 그런 방향으로 나 자신을 다스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정말로 예심 판사와 잘 아는 사이입니까? 예, 그렇고 말고요. 여인은 말했다.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제 머릿속에는 제일 먼저 그분이 떠올랐어요. 그분은 지위가 높지 않을지 몰라도 그분이 제출하는 보고서는 어딘가에 있는 더 높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요. 그분은 평소에도 꽤 많은 보고서를 쓰고 계시죠. 제대로 일하지 않는 관리들이 덜어 있기는 하지만 그분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어요. 지난번 일요일에도 회의가 밤까지 계속되고 모두 돌아가고 난 뒤에도 홀에 혼자 남아 계셨어요. 등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기에 부엌 아래에 있던 자그마한 램프를 가져다 드렸더니 그 불빛 아래에서 곧 보고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동안 그날 휴가를 얻어 남편이 귀가했으므로 함께 가구를 다시 방으로 들여놓고 마침 놀러 온 이웃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우리만 잠자리에 들고 말았답니다. 무척 깊은 밤 같았어요. 문득 눈을 떠보니 침대 옆에 그분이 서서 남편 쪽으로 불빛이 흐르지 않도록 손바닥으로 램프를 가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런 불빛 정도로 잠을 깰 사람이 아니니 괜한 걱정이었죠. 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그분은 빙긋빙긋 웃으며 손짓으로 놀라지 말라고 신호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지금까지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 램프는 돌려드립니다. 당신의 잠자는 모습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성실하다는 것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게다가 일요일의 회의는 선생님에 대한 신문이 주된 의제였으므로 보고서도 거의 선생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장문의 보고서가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저를 사모하고 있으니 이때야말로 가장 이용하기 쉬울 거예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생각은 틀림없어요. 증거도 있으니까요. 어제였어요. 그분은 이를 거들고 있는 신임이 두터운 그 학생을 통해 비단 양말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법정을 청소해드린 보답으로 보낸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제 책임이고 그 보수는 남편이 받고 있으니까요. 보답이라는 것은 단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양말이었어요. 그녀는 다리를 뻗고 스커트를 무릎까지 끌어올려 자신도 양말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아름다운 양말이지만 너무 고상한 것이어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입을 다물고 그녀는 K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고서는 속삭였다. 조용히 하세요. 베르토홀이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요. K가 문을 바라보니 회의실 입구에 젊은이가 한 사람 서 있었다. 그는 몸집이 작고 다리가 바깥쪽으로 몹시 휜 사나이로 가늘고 짧은
불그스름한 수염을 연신 매만지면서 점잖은 체하고 있었다. K는 그 젊은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는 법률학을 연구한다는 학생으로 언젠가는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다고 여인이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학생은 K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며 수염을 매만지던 손가락으로 여인에게 신호를 슬쩍 보내더니 창가로 갔다. 여인은 K의 귓가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 나쁜 여자라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해요. 전 꼭 가봐야 한답니다. 저 휘어진 다리만 봐도 불쾌해져요. 하지만 곧 돌아오겠어요. 다녀온 후에는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어요.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가능하면 저는 이곳을 떠나고 싶어요. 내 평생 다시 이곳에 오지 않아도 된다면 너무나 행복할 거예요. 그녀는 K의 손을 만지고 있었으나 이내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달려갔다. K는 여인의 손을 붙잡으려 했으나 허공을 더듬고 말았다. 분명히 K도 그 여인에게 마음이 끌렸다. 그런데 왜 이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나 무슨 뚜렷한 이유는 떠오르지 않았다. 그 여자는 재판소를 위해 나를 유혹하려는구나 하는 생각이 얼핏 머리에 떠올랐지만 그러한 이유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어떻게 그 여자가 나를 유혹할 수 있으랴. 재판소? 그런 것은 언제든 때려 부숴버릴 자유가 그에게 있었다. K는 자신이 매우 자유로운 입장에 있지 않은가. 자기 자신에 대해 왜 그토록 자신이 없는가 하고 생각하자 도움을 자청한 여인의 진실함을 느꼈고 그것을 함부로 거절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이 여인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예심 판사와 그 일당에게 뼈아픈 복수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K에 대한 허위 보고서를 고심해서 작성한 예심 판사가 깊은 밤 여인의 침대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분명히 복수의 한 가지가 되리라. 그녀가 침대에서 사라진 이유는 그 여인이 K의 것이기 때문이다. 창가의 그 여인, 올이 굵은 검은색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탄력 있는 몸에 뜨거운 열기를 풍기고 있는 여인은 K의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인을 두고 흔들리는 마음을 이렇게 떨쳐버린 K는 창가에서 소곤소곤 속삭이고 있는 대화가 지루하게 느껴져 주먹을 쥐고 연단을 톡톡 두드렸다. 학생은 여인의 어깨 너머로 K를 힐끔 보긴 했지만 태연한 얼굴로 여인을 끌어안았다. 여인은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고 차내가 짓거리는 말을 열심히 듣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학생은 몸을 기대고 있는 여인의 목덜미에 이야기하는 틈틈이 키스를 했다. 이러한 태도에 여자가 불평을 하자 학생은 매우 거칠게 여자를 대했다. K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걷기 시작했다. 이따금 곁눈질로 학생을 살피면서 가장 손쉽게 그놈을 쫓아내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 보니 살금살금 걷던 발걸음이 탕탕 마룻바닥이 깨질 정도로 강해졌고 K의 이런 모습에 기분이 상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기다리기가 지겹거든 돌아가는 것이 어때? 자네 없다고 누구 하나 서운해하지도 않을 테니 말이야. 사실 내가 들어왔을 때 벌써 돌아갔어야 하는데 저렇게 어물거릴 게 뭐람? 이 말을 들은 K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와 동시에 마음에 들지 않는 피고를 향해 훈계하는 법관 후보생의 오만한 태도도 분명히 드러나 있었다. K는 학생에게 다가서서 빙긋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기다리기에 지친 것만은 확실해.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돌아가기만 하면 해결되지. 그러나 당신이 만약 공부 때문에 이곳에 왔다면 난 기꺼이 이 방에서 나가겠어. 물론 저 여인은 내가 데리고 말이야. 재판관이 되려면 여간 공부를 해서는 안 될 테니까 말이지. 나는 당신이 연구하는 사법제도에 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러한 제도는 사실 자네가 지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제멋대로 짓거린 그런 건방진 이야기와는 아무 관계도 없을걸? 이런 사람을 집안에 놔둔 것이 잘못이야. K로부터 폭언을 듣게 된 학생은 몹시 화가 치미는 모양인지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확실히 실수했어. 예심 판사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신문 중에는 아무튼 방 안에 가두어두어야 하는 건데 말이야. 예심 판사는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따위 소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걸? 하고 말한 K는 여인 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이쪽으로 와요.
천만에 그렇게는 안 될걸? 학생은 보기보다는 다르게 굉장히 강한 힘으로 한 팔로 여인을 안아들더니 다정스러운 눈빛으로 여인을 바라보며 현관으로 달려갔다. 그는 K를 두려워하는 기색이 엿보였지만 쉴 새 없이 여인의 팔을 만지고 문지르고 있었다. 그것은 K의 분노를 부채질하기 위함이었다. K는 학생의 목이라도 비틀어 주려고 몇 걸음 다가갔으나 여인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지 마세요. 판사님의 호출이니까. 선생님에게는 갈 수가 없어요. 이 고약한 꼬마가 하면서 학생의 얼굴을 쥐어뜯었다. 이 꼬마가 저를 놔주지 않는군요. 당신이 떨어지기 싫은 거겠지. K는 이렇게 소리치면서 학생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러자 학생은 이를 드러내면서 물어 뜯으려 했다. 안 돼요. 여인이 소리치면서 두 손으로 K를 밀어냈다. 무슨 그런 짓을 하세요? 부탁해요. 이 사람은 놔주세요. 저를 생각해 주신다면 그만 놔주세요. 이 사람은 판사님의 명령으로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이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놔주지. 하지만 이제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겠소? 그리 아시오. K는 실망으로 말미암아 환멸을 느끼면서 그렇게 말하고 학생의 어깨를 사정없이 한 대 때렸다. 상대는 휘청거렸으나 넘어지지는 않았다. 그러자 그 학생은 갑자기 자신이 생겼는지 재빨리 자세를 바로 잡고는 놀라운 힘으로 여인을 안고 달렸다. K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 그들에게 여지없는 패배를 당했다고 생각했다. 패배를 겁내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다. 물론 도전할 결심이기 때문에 패배를 감수하는 것이었다. 만약 자신의 집 안에서 생긴 일이라면, 그리고 소송에 걸려 있는 몸이 아니라면 이따위 인간들쯤 한 발로 걷어차 버렸을 것이다. 굉장히 우스운 장면을 K는 상상했다. 수염까지 덥수룩한 데다가 다리는 휘어있는 학생 녀석이 엘자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바닥을 비비며 용서를 빌고 있다. 이런 광경을 머릿속에서 그리자 웃음이 절로 나왔다. 만약 기회가 있으면 정말로 그 학생을 엘자에게 데리고 가 보고 싶었다. K는 여인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설마 저렇게 안긴 채 바깥으로 나갈 리는 없겠지 하고 생각했으나 걱정이 되어 급히 현관으로 나가보았다. 그러나 상황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응접실의 문을 열자 바로 건너편에 좁은 나무 계단이 있고 그것이 다락방으로 통하는 것 같았다. 계단 끝은 휘어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지만 학생은 여인을 안은 채 그 계단을 올라갔다. 학생은 여인을 안고 달렸으므로 몹시 헐떡거리고 있었다. 여인은 계단 아래에 있는 K에게 신호라도 보내듯 몸을 버둥대면서 이 유괴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는 표시를 했다. 그러나 그다지 놀라거나 슬퍼하는 얼굴빛도 아니었다. K는 낯선 사람을 바라보듯 여인을 바라보았다. 실망한 자신의 심정, 그리고 이 실망이 쉽게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여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벌써 두 사람의 모습은 사라졌으나 K는 아직 현관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여인에게 완전히 배반당한 꼴이었다. 예심 판사에게 끌려간다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린 변명에 불과한 것 같았다. 판사가 다락방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아무리 나무 계단을 노려본다 하더라도 사태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 그때 계단 입구에 자그마한 팻말이 걸려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다가가서 보니 서투른 글씨로 재판소 사무실 입구라고 쓰여 있었다. 이 아파트의 다락방에 재판소 사무실이 있다는 것은 재판소의 위험을 여지없이 떨어뜨리는 일이지만 헛간으로 이용할 만한 장소에 사무실을 차려 놓은 것을 보면 몹시도 돈에 궁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피고의 입장에선 마음 놓게 하는 일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재판소 운영에 필요한 돈을 재판의 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관리들이 탕진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K의 오늘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소의 이와 같은 타락은 피고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지만 재판소가 가난한 것은 훨씬 피고의 마음을 놓이게 했다. K는 재판소가 최초의 신문을 할 때 피고인 자신을 다락방으로 소환하는 것이 부끄러워 자신의 방으로 무단 침입했던 방법을 그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런 재판관에 비해서 K는 은행에서 부속실까지 딸린 커다란 전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커다란 창문 너머로 거리의 광장에 바삐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바라볼 수 있는 신분이었다. 물론 K는 뇌물이나 횡령에 의한 부수입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급사로 하여금 여인을 안고 사무실로 오게 하는 그런 재주도 없었다. 적어도 현재의 처지에서 그런 짓은 하고 싶지 않았다. K가 한동안 팻말 앞에 우두커니 서 있자 한 사내가 계단을 올라왔다. 그는 열려있는 문틈으로 거실을 들여다보았다. 법정도 함께 바라보이는 곳이었는데 그는 K에게 물었다. 여기서 어떤 여자를 보지 못했습니까? 아, 여기 정리이신가요? K가 되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당신은 피고 K씨군요.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여튼 잘 오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손을 내밀었다. 뜻밖의 일에 K는 당황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내는 오늘은 재판이 없습니다. 하고 덧붙였다. 그건 나도 알고 있어. K는 대답하면서 정리의 옷차림을 훑어보았는데 보통 단추 이외에도 장교의 군복에 달려있는 것과 같은 금빛 단추가 2개 달려 있었다. 아마도 그것이 제복의 유일한 자랑 같았다. 방금 여기서 당신 부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학생 녀석이 부인을 예심 판사에게 끌고 갔소. 보시다시피 사내는 말했다. 마누라는 노상 끌려다닙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어서 비번인데도 시시한 일로 저를 심부름 보냈습니다. 저를 내쫓겠다는 것이죠. 그다지 먼 곳이 아니므로 일찌감치 일을 마치고 오면 마누라를 빼앗기지는 않겠지 생각하고 죽자 살자 단숨에 달려갔다 왔습니다. 입구에서 얼굴을 내밀고 상대편 관리에게 숨을 헐떡거리면서 용건을 이야기하고 그 관리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미처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서둘러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 학생보다 늦고 말았습니다. 하기야 학생은 다락방에서 계단 몇 개만 뛰어 내려오면 되니까 저보다는 훨씬 가까운 편이죠. 제가 자유로운 신분이라면 학생 녀석쯤 이 벽에다가 던져 으깨 버릴 텐데 말입니다. 그야말로 그놈을 갈기갈기 찢어서 피바다를 만들어버렸으면 합니다. 이건 헛된 꿈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달리 생각할 수는 없나요? K는 약간 미소를 띠면서 물었다. 없습니다. 자꾸만 마음 상하는 장면만 보게 된단 말입니다. 예전에는 학생 녀석만 마누라를 끌고 갔습니다만 지금은 예심 판사까지도 끌고 갑니다. 예전부터 예측했던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당신 부인에게는 죄가 없는 셈이군요. K는 이렇게 물으며 치밀어 오르는 질투심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가 있어도 많이 있죠. 마누라는 그놈한테 반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여자만 보면 눈꼬리를 축 늘어뜨리고 꽁무니를 물고 늘어진단 말입니다. 벌써 이 아파트 안에서만 해도 5번이나 여자 방에 숨어 들어갔다가 들킨 일이 있죠. 그런 놈이니까 이 아파트 안에서 가장 미인이라고 소문난 내 마누라를 그냥 둘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더러운 팔자로군. 더러운 팔자라니요? 정리는 이렇게 반문하고 덧붙였다. 그놈 이번에 다시 한번 내 마누라한테 그 짓을 하기만 하면 그냥 두지 않으렵니다. 그놈은 원래가 겁쟁이니까 한번 호되게 혼을 내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이건 제 신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다른 사람들도 학생이 가진 힘이 두려워 제 처지를 동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꼴이니 할 수 없이 선생님께 도움을 청할 도리밖에는 없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K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하긴 선생님도 기소된 몸이니까. 사내는 알았다는 듯이 말했다. 글쎄 말이에요. 그게 곤란하단 말이에요. 학생에게 소송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은 없겠지만 예심 과정에서는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니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리는 자신의 생각과 꼭 들어맞는다는 듯이 얼른 맞장구를 치더니 어쨌든 여기서는 재판소가 이기지 못할 사건은 아예 취급하지 않으니까요. 하고 덧붙였다. 그건 꼭 그렇다고 할 수 없겠죠? K는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하지만 내일은 어떻든 기회만 있으면 그 학생 녀석을 한 방 먹여주고 싶군요. 고마운 말씀입니다. 정리는
형식적인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감사의 인사를 했다. 그는 그런 희망이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것으로 완전히 체념하고 있는 듯했다. 학생뿐만이 아니요, 다른 모든 관리들도 한 놈 남기지 않고 그 뼈다귀를 부러뜨려 놓아야 합니다. 그렇고 말고요. 정리는 두말할 여지도 없다는 듯한 어조로 맞장구를 치더니 친밀감이 넘치는 얼굴로 K를 바라보았다. K는 말을 이었다. 그놈들은 노상 흉계만 꾸미고 있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다소 불쾌감을 느꼈는지 갑자기 화제를 바꾸었다. 사무실에 보고하러 가야 하는데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별로 볼 일도 없는데요. 사무실 구경이라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가볼까요? K는 내심 흥미를 느꼈으나 시무룩한 어조로 말했다. 그럼 가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좋아요. 가보기로 하죠. K는 결심을 나타냈다. 그러고는 자, 함께 갑시다 하고 말함과 동시에 계단에 발을 올려놓았다. 방 안으로 들어가니 문 뒤에 또 다른 계단이 있어서 발뿌리에 채어 쓰러질 뻔했다. 이건 너무 불친절한데? K가 중얼거렸다. 친절이라는 말은 이곳에 없습니다. 하고 말한 사내는 여기가 대기실입니다. 하고 설명했다. 그것은 기다란 복도였는데 나무 판자로 칸막이를 만들어 여러 방으로 나뉘어 있고 지붕 밑에 여러 개의 작은 다락방으로 통해 있었다. 복도 쪽과 맞닿은 사무실의 벽은 천장까지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천장과 벽 사이의 공간으로 햇빛이 새어들어 기다란 복도를 희미하게 밝혀주고 있었다. 직무 중인 관리들과 창문 틈으로 복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내다보고 있는 관리들도 눈에 띄었다. 일요일인 탓도 있겠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수효는 얼마 되지 않았고 모두들 말끔히 차려입은 신사들이었다. 서로 규칙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복도의 양쪽에 있는 나무 벤치에 앉아 있었다. 몸차림은 말할 것도 없고 용모 태도, 가꾸어 놓은 수염, 그 밖에 일일이 지적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점으로 봐서 상류 계급의 인사들임을 알 수 있었다. 소지품을 걸어 놓을 곳이 없어서 누구의 흉내를 냈는지 모두 벤치 밑에 모자를 넣어두고 있었다. K와 정리가 들어가자 문 바로 옆에 있던 두세 명의 사내가 일어나서 인사를 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다음 사람들도 인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그곳을 지나가는 두 사람에게 차례로 인사를 했다. 그러나 똑바로 일어서서 인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모두가 허리를 조금 구부릴 뿐이었다. 그 꼴은 마치 거리에서 동량을 청하는 거지들의 모습과 다름이 없었다. K는 조금 뒤떨어져서 걸어오는 정리를 기다렸다. 모두들 무척 공손하군요. K가 말했다. 예, 정리는 대답하고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가 피고들입니다. 하고 덧붙였다. 과연 그래서 그랬었군. 그럼 내 동료들이란 말이군요. 이어서 K는 바로 옆에 있는 몸집이 큰 사내를 향해 친절하게 물었다. 무슨 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질문을 받은 사내는 몹시 당황해했다. 이 사람은 갖은 세파에 시달렸을 것 같은 얼굴로 여간한 일에는 놀라지 않을 것처럼 보였음에도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주저하는 표정이었다. 이때 정리가 다가와서 사내를 달래기라도 하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분이 무슨 일로 기다리고 있는지 묻고 계시지 않소. 어서 대답하시오. 정리의 목소리는 늘 들어서 귀에 익숙한 모양인지 K가 묻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었다.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는 몇 마디 말을 꺼내다가 그만 그쳐버렸다. 질문에 상세히 대답하기 위해서 이런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던 모양인데 결국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두세 사람이 몰려와서 이들을 둘러싸기 시작하자 정리는 그들을 향해 말했다. 비켜주시오. 길을 막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조금 물러서기는 했으나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질문을 받았던 사내는 조금 긴장되었는지 약간의 미소까지 얼굴에 띄면서 말했다. 약 한 달 전에 제 사건의 증거 조사를 청구했는데 지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꽤 속 썩이는 일인 것 같군요. 예, 하지만 제 인생에 관계되는 문제니까요.
그렇지만 누구도 당신과 똑같은 생각을 지니고 있으리라고는 단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K는 계속 말을 이었다. 예를 들면 저 역시 기소당한 사람입니다. 자유의 몸이 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지요. 하지만 증거 조사 따위는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토록 필요한 것인가요? 글쎄요. 사내는 확신이 없는 모양이었다. 게다가 K의 놀림을 받고 있는 줄로 생각했는지 더 이상 시시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기로 결심한 듯했다. 그러나 K의 초조한 눈빛을 보자 이렇게 말했다. 하여튼 증거 조사를 청구했습니다. 제가 고소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모양이군요. K가 물었다. 사내의 표정에는 K의 말을 믿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고 도리어 몹시 불안한 얼굴빛이었다. 믿지 못하는군요. K는 사내의 비굴한 모습에 자극받았는지 자기 말을 억지로라도 믿게 하려는 듯이 그 사내의 팔을 붙잡았다. 물론 고통을 주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붙잡았던 것인데 그 사내는 불에 달군 부젓가락에라도 잡힌 것처럼 비명을 질렀다. K는 이 무의미한 비명 때문에 그 사내에 대한 관심을 버렸다. 자기가 기소된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그만이었다. 좀 염치 없는 상상이지만 자기를 재판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K는 사내의 손을 꼭 쥐고 작별 인사를 건네고는 사내를 벤치 쪽으로 밀어붙였다. K는 다시 앞으로 걸어 나갔다. 피고들은 거의 모두가 그처럼 신경질적입니다. 정리가 말했다. 두 사람의 뒤에서는 그 비명을 지른 사내를 사람들이 둘러싸고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꼬치꼬치 캐묻고 있는 것 같았다. K를 향해 간수가 다가왔다. 허리에 차고 있는 긴 칼이 그것을 나타냈다. 그러나 빛깔로 보아서는 그 칼집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았다. K는 그만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쳐 간수와 악수를 했다. 간수는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고 했다. 정리는 그 비명의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했으나 간수는 자기가 직접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그는 몹시 서두르고 있었으나 그 걸음걸이가 약간 뒤뚱거리는 것으로 봐서 아마 중풍에라도 걸린 듯했다. 복도를 반쯤 걸어왔을 때 오른쪽으로 길이 뚫려 있었다. K는 이미 간수나 복도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완전히 잊어버렸다. 이리로 가도 되겠느냐고 묻자 정리가 고개를 끄덕였으므로 그 모퉁이를 끼고 K는 오른쪽으로 돌아갔다. K는 줄곧 정리보다도 두서너 걸음 앞서 걸어왔는데 그것이 마치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앞서서 걸어가는 듯 느껴져 K는 몹시 불쾌했다. 그래서 때때로 걸음을 멈추고 정리가 따라오는 것을 몇 번이나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나란히 걸었는가 싶으면 이내 정리는 뒤처져 버렸다. 참다 못한 K가 말했다. 이제 충분히 구경했으니 난 그만 돌아가겠소. 아직 더 구경하실 것이 있는데요. 정리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렇지만 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K는 진짜 괴로움을 느꼈다. 이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출구가 어디지요? 아니, 출구를 모르신단 말입니까? 정리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이 복도 끝에 가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거기가 바로 출구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따라와서 좀 가르쳐 주시오. 통로가 복잡해서 어디가 어딘지 도대체 알 수가 없소. 하지만 통로는 하나뿐인걸요. 정리는 귀찮은 모양인지 무뚝뚝한 어조로 거절했다. 보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안내해 드릴 수가 없군요. 같이 갑시다. K는 몹시 흥분된 얼굴로 거칠게 말했다. 그렇게 큰 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정리는 속삭이듯 말했다. 이 근처는 모두가 사무실 뿐이니 말입니다. 혼자 돌아가기가 싫거든 여기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기 싫으시거든 보고하는 데까지 따라오든지요. 그러면 어디든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소. 지금 당장 함께 가 주셔야 합니다. K는 아직 자기가 서 있는 곳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는데 이때 K의 주위를 에워싼 판자벽에 붙어 있는 문이 열리더니 K의 고함 소리를 듣고 달려온 듯한 소녀가 불쑥 나타나 K에게 물었다. 무슨 볼일이라도 계신지요?
그 소녀의 등 뒤로 이번에는 남자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다. K는 새삼스럽게 정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당신 같은 사람을 상대해 줄 사람은 여기에는 아무도 없다고 정리는 말했지만 벌써 두 사람이나 나타나서 K를 상대해 주었다. 대단한 일도 아니지만 관리들은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왜 여기 왔느냐고 따져 물을지도 모른다. 단 한 가지 그들을 납득시킬 만한 변명으로 자신은 피고이고 다음 신문 기일을 알려고 왔다고 하면 그럴듯한 이유는 될 것이다. 그러나 K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여기에 온 것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서였고 조금 서투른 변명이 될지 몰라도 이 재판소의 내부가 바깥 세상과 마찬가지로 극도로 부패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 왔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해명을 요구받게 될 것만 같은 느낌이 짙어졌다. 더 이상 걸어 들어갈 용기도 없었다. K는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다.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 어느 문으로부터 불쑥 나타날지도 모르는 관리들에게 대항할 만한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K는 그저 어서 돌아가고 싶었다. 정리와 함께 갈 수가 없다면 혼자서라도 나가려고 마음먹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멍청이 서 있기만 하는 K의 모습이 이상하게 보였는지 정리와 소녀는 그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그들은 K에게 어떤 놀랄 만한 변모가 일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소녀의 뒤에서 모습을 보였던 남자는 이제 K의 옆에 서 있었다. 그리고 어서 오든지 가든지 하라고 재촉하는 듯한 눈초리로 K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K의 태도 변화가 기분이 좋지 않은 데에 원인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지 의자를 가지고 와서 그에게 물었다. 여기 좀 앉지 않으시겠어요? K는 당장 그 의자에 주저앉았다. 현기증이 나지 않으세요? 소녀가 물었다. 그녀는 옆에 바싹 다가서 있었다. 소녀에게는 성숙한 여인의 강렬한 표정이 있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선 흔히 있는 일이니까요. 처음 오신 분은 거의 선생님처럼 기분이 나빠진다고 해요. 여기는 처음이시죠? 그래요. 그렇다면 당연해요. 이 천장은 바깥쪽에서 뜨거운 햇볕을 받고 있으므로 대들보가 열을 받아서 온 방안이 찌는 듯 덥지요. 이런 상태니까 사무실로는 그다지 적당치 않죠. 방 안에는 날마다 소송 당사자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공기가 맑지 못해요. 게다가 빨래를 널려고 오는 하숙생들도 적지 않으니 혼잡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러니 기분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이 공기는 곧 익숙해져요. 두세 번만 와 보시면 가슴을 억누르는 듯한 이 방안도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게 돼요. 지금 기분은 좀 어떠세요? K는 대답하지 않았다. 갑자기 몸이 무거워진 데다 마치 이 사람들에게 끌려온 듯한 꼴이 된 것이 못마땅했고 기분이 나빠진 원인을 듣고 보니 속이 더 메스꺼워졌다. 그의 이런 생각을 소녀는 눈치챘다. 소녀는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벽에 기대어 세워놓았던 갈고리가 달린 막대기를 집어들고 마침 K의 머리 위에 있던 창문을 밀어서 활짝 열었다. 그러나 매연과 먼지가 쏟아졌으므로 소녀는 도로 창문을 닫아버렸다. 그러고는 손수건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어 K의 손등에 떨어진 먼지를 닦아주었다. K는 지칠 대로 지쳐 그것을 스스로 처리할 힘이 없었다. 될 수 있으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그저 조용히 기다리고 싶었다. 하지만 자신이 이곳에서 귀찮은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면 더 이상 우물거리고 있을 수도 없었다. 그때 그 소녀는 다시 말했다. 여기 계시면 통행에 방해가 돼요. K는 눈짓으로 통행에 무슨 방해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소녀는 참기 힘드시면 병실로 안내하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소녀는 아까부터 현관에서 지켜보고 서 있던 남자에게 말했다. 남자는 곧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나 K는 병실로 가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끌려다니는 것이 싫었다. 한 발짝이라도 더 걸으면 그만큼 기분이 더 나빠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혼자 걸을 수 있습니다. K는 이렇게 말하고는
비틀거리며 의자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사지가 말을 듣지 않아 몸을 똑바로 가누고 걸음을 뗄 수가 없었다. 안 되겠어. 케이는 머리를 내저으며 다시 의자에 앉았다. 케이는 정리를 생각했다. 그 사내라면 힘들이지 않고 데려다 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그는 어느새 자취를 감춰버리고 보이지 않았다. 앞에 섰던 남자가 말했다. 아무튼 공기가 나쁜 것이 원인이니까 병실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방에서 한시라도 빨리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나 이 사람에게나 최선의 조치가 될 것이오. 그 말이 맞소. 케이는 큰 소리로 맞장구를 치며 기쁜 듯이 말했다.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회복됩니다. 별로 심한 것은 아니니까요. 조금 부축해 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코 더 이상의 폐는 끼치지 않겠습니다. 복도도 그다지 길지 않고 현관까지만 가면 잠시 계단에서 쉬었다가 갈까 합니다. 나도 직장 생활을 하는 몸이므로 사무실 공기에는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기분이 나빠지는 건 나 스스로도 이상할 정도입니다. 다만 당신도 말씀하셨듯이 나쁜 공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튼 현기증이 나고 혼자 일어서기가 힘들군요. 미안하지만 조금만 도와주세요. K는 팔을 약간 들고 부축하기 쉬운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그 남자는 K의 부탁에 응하려 하지 않았다. 바지 호주머니에 두 손을 쑤셔넣고 우뚝 선 채 껄껄 웃었다. 그것 봐. 남자는 소녀를 향해 말했다. 역시 내가 말한 대로지. 이 방에서만 기분이 나쁘고 다른 데로 가기만 하면 말끔히 나아버리는 꼭 그런 사람과 같단 말이야. 소녀도 얼굴에 미소를 띄었으나 남자를 나무라는 듯 그의 팔을 가볍게 손가락 끝으로 쳤다. 사실이 그렇잖아. 남자는 계속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바깥으로 나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내보내주지. 정말 그러는 편이 좋겠어요. 소녀는 애교 있게 고개를 갸웃거리며 K를 향해 말했다. 멋대로 웃게 내버려 두세요. K는 다시금 침울한 기분이 되어 멀거니 주위를 바라보면서 서 있기만 했다. 그런데 그들이 짓거리는 소리는 귀에 들리지도 않는 모양이었다. 이분을 소개할까요? 소녀의 말에 남자는 손짓으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분은 상담원이에요. 소송 당사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직책인데 이곳의 복잡한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꽤 많은 질문을 받아요. 그걸 이분은 잘 처리하시지요. 괜찮으니까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분의 장점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옷맵시가 좋다는 것. 평소 제일 선에서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과 접촉하는 분이기 때문에 멋진 옷차림으로 좋은 인상을 주려는 것이죠. 상담원 이외의 직원들은 모두가 저처럼 이런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있죠. 매일 사무실 안에서만 살다시피 하니까 별로 옷차림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죠. 그러나 상담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훌륭한 복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일치된 의견이거든요. 의복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피고되는 분들과 우리가 돈을 모아 이 훌륭한 옷과 장식품을 산 거예요. 이렇게 애써 멋지게 꾸며놓아도 이분은 껄껄 웃기만 하고 모처럼 공들여 놓은 일을 망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럴지는 몰라도 남자는 비웃듯이 말했다. 뭐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말할 것은 없잖아. 더구나 상대편은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말이야. 이분은 자신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야. K는 대꾸할 기력도 없었다. 소녀는 그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그저 K를 위로하고 그가 다시 기운을 차리는 것을 도우려고 하는 모양이었는데 단지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았다. 당신이 웃음을 터뜨린 까닭을 이분에게 설명해 줄 수 없나요? 소녀는 상담원이라는 남자에게 말했다. 심한 모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방 밖으로 보내주면 이 남자는 더 심한 모욕도 참겠지. 그러자 K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고개를 아래로 떨어뜨린 채 두 사람이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을 그냥 듣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쪽 팔을 상담원이 다른 한쪽 팔을 소녀가 붙잡는 것을 느꼈다. 자, 기운을 내세요. 소녀가 말했다. 두 분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K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며 이렇게 말했다. K는 천천히 일어나서 그들의 부축을 받고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들이 복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K의 귀에 대고 소녀가 속삭였다. 이분 때문에 한마디 변명을 해야겠군요.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분은 결코 냉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상담원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빠진 선생님을 이렇게 밖으로 모셔다 드리는 것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곳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마음씨가 나쁘지 않아요. 모두가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만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무뚝뚝하게 보일 뿐이에요. 이건 정말이에요. 조금 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담원이 말했다. 그런데 이때는 벌써 복도에까지 나와 있었고 K가 처음 들어왔을 때 말을 붙였던 그 피고도 눈앞에 있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버리고 싶었다. 아까는 거만하게 이 사내 앞에 버티고 서 있던 K였으나 지금은 두 사람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었다. 더구나 모자는 상담원이 들고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땀이 밴 이마에 어지럽게 늘어져 있었다. 그 피고는 K의 이런 모양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고 상담원 앞에 다가서더니 공손한 말투로 자신이 찾아온 용건을 말하기 시작했다. 제 청구가 오늘 해결되리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여기서 기다리게 해주세요. 일요일이기도 하고 저로서는 달리 바쁜 일도 없고 해서 오늘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그런 변명은 하지 않아도 좋소.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쓴 것은 좋은 일이지만 당신은 확실히 귀찮은 존재요. 하지만 내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여기 기다렸다가 당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어도 좋소.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만 보아온 나로서는 당신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무엇이든 관대하게 해주고 싶어진단 말이오. 어서 그 의자에 앉으시오. 피고를 다루는 솜씨가 대단하죠? 소녀가 K에게 속삭이고 K가 고개를 끄덕여 보였는데 그때 다시 상담원이 물었다. 여기에 앉지 않겠습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쉬고 싶지 않습니다. K는 단호하게 말했으나 사실은 좀 쉬고 싶었다. 마치 배멀미를 하는 것만 같았다. 그것도 풍랑에 나뭇잎 흔들리듯 심한 고통이었다. 판자벽에 거센 파도가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복도의 밑바닥으로부터 미쳐 날뛰는 물결 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는 듯했으며 복도는 좌우로 흔들리고 양쪽에 앉아있는 피고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 그러므로 K로서는 자기를 부축해가는 이 소녀와 상담원이 태연하게 있는 모습이 신기할 정도였다. 두 사람이 하는 대로 내맡기고 있는 K. 만약 그들과 떨어지면 자신은 한 장의 널빤지가 넘어지듯 탁 쓰러지고 말 것 같았다. 두 사람의 날카로운 시선이 주위를 부지런히 달렸다. K는 두 사람의 규칙적인 발걸음을 느꼈지만 거의 한 발짝 한 발짝 끌리다시피 걷고 있는 K는 그들과 보조를 맞출 수가 없었다. 무슨 소린지 자신에게 짓거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뜻을 알 수가 없었다. 거대한 소음으로 귓속이 윙윙거리고 그 속을 뚫고 마녀의 울부짖음과도 같은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좀 더 분명히 K는 아래로 숙인 고개를 들지도 않고 작은 소리로 말했으나 다음 순간 공연히 의미도 없는 소리를 했구나 하고 후회했다. 그때 드디어 눈앞의 벽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쳐갔다. 옆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가고 싶어 하지만 여기가 출구라는 것을 몇 번이고 말해주면 꼼짝달싹 움직이지 못한다고. K는 정신이 들자 소녀가 열어준 출구의 문 앞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갑자기 기운이 생긴 것 같았다. 그는 곧 계단을 한 단 내려서서 해방된 자신을 다시 한번 의식했다. 그는 두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여러모로 패가 많았습니다. K가 몇 번이나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인사한 뒤 떠나려 할 때 사무실 공기에 익숙해진 두 사람은 오히려 계단 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공기에 견딜 수 없었는지 K의 인사에 대답할 힘조차 잃은 듯했다. 그때 만약 K가 재빨리 문을 닫아주지 않았더라면 소녀는 쓰러졌을지도 몰랐다. K는 잠시 그대로 서 있었으나 곧 빛과 거울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어
머리를 빗고 계단 쪽에 떨어져 있던 모자를 쓰고 상담원이 집어 던진 것 같았다. 계단을 상쾌한 걸음걸이로 뛰어 내려갔다. 이렇게 금방 딴 사람이 된 것을 K 자신도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다. 그야말로 지금까지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다. 육체가 어떤 혁명을 일으켜 그동안 낡은 육체로 세상을 버텨온 K를 위해 이제 새로운 육체가 마련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K는 가능한 한 빨리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동시에 앞으로는 일요일에 오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